이번에 체스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오픈했는데 퀸스 갬빗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기대했어요. 그 공개되기 전부터 제가 알람 설정을 해놓고 이 드라마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딱 보는 순간 한 이틀 만에 제가 정주행을 다 하고, 그리고 사실 또 한 번 더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저는 일단은 체스를 직업으로 두는 사람인데 굉장히 체스에 대한 어떤 심리 묘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선수들이 대회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심리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게임에서 이기거나 졌을 때, 뭐 혹은 좋은 수를 찾았을 때 어떤 심리가 되게 되는지, 이게 정말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스를 좋아하신다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예 체스를 몰라도 사실 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뭐 체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드라마의 진짜 재밌는 점은 주인공의 심리 묘사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 주인공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거든요. 그러면서 체스라는 하나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불우한 환경의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그리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가, 특히 심리적으로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보세요. 2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체스 유튜버니까 이제 체스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을 좀 많이 봤어요. 나오는 대국들이 실제 게임에서 나온 대국들도 꽤 많았고, 오프닝도 되게 그냥 아무렇게나 둔 게 아니라 실제 체스에서 두어질 법하게 그렇게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즉 사실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디테일까지도 잘 제작된 드라마다. 정말 오랜만에 체스를 주제로 한 좋은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결국은 이 주인공이 강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세계 챔피언하고 대국을 하게 됩니다. 그 상대가 이제 러시아의 바실리 고르고프라는 플레이어인데, 실제 체스 역사에서도 러시아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러시아가 가장 체스를 잘 두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자신의 공산주의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체스를 약간 전략적으로 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러시아에 대항해서 미국의 엘리자베스 주인공 하먼이 러시아 체스 대회에 가서 마지막에 대국을 두게 됩니다. 즉 이 드라마의 마지막 대국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건데, 그럼 함께 감상해 보실게요. 일단은 엘리자베스 하먼 주인공이 D4로 시작합니다. 이제 상대인 고르고프, 러시아 세계 챔피언은 D5로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C4로 올리면서 퀸스 갬빗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드라마의 이름하고 똑같죠. 이 퀸스 갬빗이 이쪽 폰을 일부러 내주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형태로 중앙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폰을 하나 줬지만 이런 식으로 중앙을 차지하면 체스는 오프닝에서 유리해집니다. 이제 고르고프는 나이트 C6로 이쪽 지점을 2개의 기물로 압박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비숍으로 우리의 주인공 하먼은 보호해줬고요. 나이트 F6로 다시 이쪽으로 공격합니다. 나이트 C3로 여기서 지키고요.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중앙을 내준 채로 싸우게 되면 사실 불리하기 때문에 고르고프는 E5로 올리면서 중앙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하먼은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영역적인 이점을 차지하는데요. 고르고프는 이런 식으로 뒤로 가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요즘에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라인으로는 이제 선수들 간의 대국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거의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이 폰을 억지로 한번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백에게는 어떤 소스가 남아있냐면 퀸이 이런 식으로 가는 소스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체크가 되고 나이트가 공격당하거든요. 그럼 포크예요. 원래는 이런 게 나이트가 돌아갈 수 있어서 안 되지만 지금은 폰이 이 자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이트를 먼저 전개를 해주고 비숍이 여기 폰을 지킬 때 이렇게 체크를 걸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이걸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숍 D7. 근데 이걸 잡고 나면 되게 재밌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흑이 A6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 A6를 하고 나면 이렇게 지금 막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혀 있으면
그 다음에 B6로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이 지금 아무것도 안 둔다,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격 당하는데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그럼 퀸이 잡히죠. 이런 전략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나이트가 여기를 가서 B6를 못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B6를 만약에 하면 나이트를 희생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3점 잡았기 때문에 이득이죠. 그러면 보통 여기서는 퀸이 E7으로 한번 빠지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환하고 이제 B6하고 이 템포를 이용해서 잡고 빠지고, 여기 공짜니까 잡고요. 여기 잡으면서 여기 지켜주면서 여기 공격,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면 사실 점수는 똑같아요.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라인도 있다 라는 걸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실전은 D5 할 때 나이트 E7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비숍이 전개하면서 폰을 잡아주고요. 나이트가 G6로 오면서 비숍의 길을 열면서 나이트가 이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주인공 엘리자베스 하머는 F3로 여기를 공고하게 지키면서 이제는 전개를 마무리할 준비를 합니다. 흑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하면서 캐슬링할 준비를 해주고요. 퀸 D2로 비숍과 퀸을 연결하고 비숍 D7 전개, 나이트 E2 전개해주고 A6, 이런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캐슬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캐슬링을 하게 되면 백에게는 H4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공격적인 그런 변화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캐슬링을 바로 보여주기가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A6로 한번 기다리고요. 비숍 B3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A6의 의도는 B5로 올려서 비숍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빠져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캐슬링하면 이런 식으로 백은 이쪽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요. 먼저 B5로 올려서 퀸 사이드로 확장해 줍니다. 결국은 이제 백이 A4로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퀸 사이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러면 퀸 사이드 쪽에서 액션을 취했으니까 이제는 사실 이것까지 올리고 여기까지 또 올리기에는 체스에서는 기물이나 폰을 한쪽에 집중하는 게 보통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퀸 사이드 액션이 백이 취했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는 H4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캐슬링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게임에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과연 이게 원래 있었던 게임을 모티브로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작진이 이거를 완전히 게임을 창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체스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포지션에서, 즉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을 이제 똑같이 입력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체스 선수들이 쓰는 데이터를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체스 데이터. 그래서 똑같은 게임을 찾아봤습니다. 이 똑같은 게임을 찾아봤더니 이 대국이 있었어요. 그 대국이 이제 이반척이라고 하는 이 체스 선수와 패트릭 울프와 대국이었습니다. 사실 두 선수는 꽤 유명한 선수들이에요. 이반척, 바실리 이반척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선수는 굉장히 세계에서 정상급의 1990년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50대긴 한데요. 이 게임의 원래 대국은 1990년대에 이루어졌던 대국입니다. 이반척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죠. 이 이반척 선수가 사실은 체스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챔피언은 되지 못했는데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주목을 그 당시에 1990년대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반척을 평가하기로 이반척은 이제 체스 역사상 가장 재능이 뛰어난 선수다, 동료 선수들이 평가를 할 만큼 굉장히 강했다. 스타일이 이 선수는 예측 불가해요. 잘할 때는 엄청 잘하고 못할 때는 되게 엄청 이상하게 해서 망하는, 그런데 되게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플레이가 뭔가 되게 이반척의 오리지널 플레이에 가까운 그런 플레이어들이 많습니다. 뭔가 이론에서 이수가 나왔으니까 이걸 하는 그런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 선수의 약간 플레이의 단점이라고 하면 약간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굉장히 굵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떤 화도 내고 대국하면서, 그리고 멘탈도 무너지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플레이어예요.
자, 이 게임의 원작에서 흑을 잡았던 패트릭 울프는 이게 저는 아마 이 선수는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근데 이 선수도 이제 그랜드마스터였고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저는 이 선수를 왜 알고 있냐, 이 선수가 쓴 체스 책을 제가 체스를 처음 시작할 때 읽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서적이죠. 초보자 서적으로 유명한 완전한 초보자를 위한 체스 가이드, 네, Complete Idiot's Guide to Chess라는 이 책이 정말 제가 손때가 진짜 많이 탈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초보자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 사실은 초급에서 어느 정도 중급 레벨까지도 커버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만약에 입문자신데 구할 수 있으면 저는 구해서 아직도 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아직도 성인이 체스 공부할 때 이 책보다 초보자 때 좋은 책을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자, 그래서 체스페이스로 찾아본 결론은 이만척과 울프의 대국인데, 사실 두 선수 다 이만척은 굉장히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되게 공격적인 성향에 가깝거든요. 근데 패트릭 울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예요. 그래서 두 공격적인 선수가 대결을 했는데, 근데 드라마에서는 사실 하머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플레이 스타일, 예를 들어서 바비 피셔 같은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고 드라마에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의 고르고프는 러시아의 마치 그 당대 페트로시안처럼 굉장히 침착하고 약점이 없는 그런 선수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 대국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해설에서도 오, 고르고프 같지 않은 수를 두었네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대국이 패트릭 울프 대국이어서 그렇습니다. 울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네. 사설이 길었는데, 자, 이제 대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캐슬링을 진행하고요. 퀸이 세븐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중간까지는 계속 이제 이반척과 울프의 대국을 따라가는데, 룩시 1으로 전개를 해주면서 오픈 파이를 차지해주고요. 흑은 여기서 나이트 H5로 들어가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걸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기분이 좀 나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G3로 차단해주는 플레이를 하머는 두게 되고요. 여기서 H6로 역시나 한번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비숍 C2로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쪽을 지켜주면서 혹은 이쪽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가능성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능성도 얻게 됩니다. 이 자리를 나중에 나이트가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백에게는 약간 있어요. 흑은 룩 B8으로 두게 되는데 이거는 이쪽을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잡을 수도 있고요, 밀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B5에서 뭔가 플레이를 펼쳐보겠다, 고르고프는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머는 그거를 이제 허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폰을 먼저 잡아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폰으로 잡아야겠죠, 나이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쪽이 열렸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하머는 룩이 A1으로 와서 이쪽을 컨트롤해줍니다. 이쪽을 내줄 수는 없어요. 바로 들어가게 되면 백이 위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와줍니다. 그럼 여기서 비숍 B3로 전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압박을 해줍니다. 그럼 방어가 하나가 있죠. 그러면 얘가 위험하단 거예요. 여기서 고르고프는 비숍이 B4로 오면서 이걸 핀 걸면서 간접적으로 나이트가 이쪽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엘리자베스 하머는 룩을 잡고요, 같이 잡아야겠죠. 여기서 퀸이 C2로 빠지면서 핀을 푸는 이런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흑에게 이렇게 핀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비숍은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고르고프는 뒤로 가면서 이 좋은 비숍과 나쁜 비숍의 교환을 유도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먼저 잡으면 퀸이 들어오면서 체크까지 걸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먼저 안 잡고 나이트 D1으로 오면서 이렇게 두 개로 공격을 하면서 상대가 먼저 잡게끔 유도합니다. 그러면 나이트가 좀 더 좋은 자리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고르고프는 여기서 뒤로 빼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나이트가 여기를 지켜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이트가 F2로 다시 재전개해주고요. 여기서 고르고프가 굉장히 재미있는 수를 둡니다. 이게 실제 게임에서 되게 놀라운 수인데 여기서 나이트가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되나? 왜냐면 지금 비숍의 위치, 나이트의 위치, 퀸의 위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게 되면 사실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면
비숍이 빠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빠지게 되면 나이트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을 노릴 수 있는 거, 퀸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비숍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굉장히 강한 공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리 피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잡아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숍이 잡으면 잡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위험하죠. 그럼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지키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런 식으로 길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비숍이 잡죠. 그러면 되게 위험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면 이제는 이쪽이 뚫리고요. 그러면 네, 사실상 거의 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백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수를 당했을 때 압박이 되게 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머는 안 잡고 룩이 C1으로 오면서 그냥 배터리하는 준비를 합니다. 일단 흑의 입장에서 이쪽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흑은 이제 킹을 노리는 플레이를 할 거예요. 이제 퀸이 G5로 오면서 이쪽 지점을 더 압박해 줍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는 핀이기 때문에 잡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공격하는 플레이. 그래서 이쪽을 잡으려는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 이제 핀이 풀렸으니까 잡으면 이쪽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이쪽을 잡게 되면은 여기도 위험하고요. 여전히 킹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흑이 조금 더 기분 좋은 모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고르고프는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를 공격해 주고요. 엘리자베스 하머는 여기 나이트 G1으로 와서 이 자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백이 굉장히 끼어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잘 막고 있고 흑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바로 뚫어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르고프는 나이트로 비숍을 잡고요. 엘리자베스 하머는 여기를 잡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공격을 진행하려면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물들은 최대한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폰을 활용해야겠죠. 폰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물을 이용하고 싶으면 룩이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F5를 준비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조금 더 강력할 수도 있지만 바로 F5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이거 그대로 계속 막고 있을 수만 없어요. 계속 막고 있으면 압박을 당하고 불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이트를 조금 더 좋은 위치로 C5로 보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는 나이트가 E6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숍을 공격하면서 템포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잡게 되면은 뭐 이제 퀸이 잡으면서 여기도 위험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비숍이 일단 안전하게 뒤로 후퇴해주고요. 백은 룩이 F1으로 오면서 여기를 한 번 더 지켜줍니다. 이렇게 두 개로 지키는 플레이는 나이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나이트나 룩을 한 번 더 뺄 수 있다는 점, 특히 나이트의 위치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나이트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점, 그리고 나이트가 여기까지만 가도 방어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흑은 나이트가 E7으로 후퇴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쪽을 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트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다시 재전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백은 일단 퀸 D3로 기다려보고요. 흑이 잡을 때 여기서 잡고요. 퀸이 G6로 오면서 이쪽 지점에 대한 조금 더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퀸 G6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킹이 한번 이렇게 와서 킹의 활동성을 올려주고요. 킹이 H7으로 올라갑니다. 나이트가 안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이트를 다시 F3로 옮겨주고요. 이 나이트를 G8으로 옮기면서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재전개할 기회를 이제 찾게 됩니다. 여기서 나이트가 H4로 가면서 퀸을 공격하고 이제 퀸이 앞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이제 이 배터리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엘리자베스 하머는 나이트가 F5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길이 막혔죠. 여기서 나이트 F6로 나이트를 전개해주고요. 여기서 H3까지 진행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전의 토너먼트 대회들은 이제 거의 40수에 거의 막 4시간 뭐 이런 식으로도 주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루 만에 대국을 다 못 끝내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봉수를 진행하게 되는데 봉수는 어떤 거냐면 수를 이제 이 흑 고르고프가 내가 다음날 둘 수를 미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대에게 공개하지 않고 심판에게 바로 줍니다. 그러면 다음날에 그 적었던 수를 오픈해서 다음날에 다시 대국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선수들 체력은 좀 더
아낄 수 있지만, 왜냐면 하루에 체스에 8시간씩 그냥 집중해서 앉아있는 게 사실 엄청 힘든 일이에요. 체스가 그냥 캐주얼한 게임도 아니고 엄청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특히나 이런 정상급의 대국에서는 거의 엄청난 에너지, 거의 온 정신을 집중해서 대국을 두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죠. 왜냐면 컴퓨터 체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러면 다 컴퓨터로 분석할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저녁 이후에 분석을 해도 사람끼리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사람끼리 이렇게 봉사하면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체스 역사에서도 보면 러시아 쪽이 이런 쪽에서 유리합니다. 왜냐면 러시아 쪽은 이런 거를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선수들이 일단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봉수하게 되는 대국은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또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체스 선수들은 이 체스가 1대1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상대들은 어떻게 보면 다 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같이 체스라는 게임을 같이 헤쳐나가는, 그리고 연구하는 동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국 끝나고는 사실 다 동료고 친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엘리자베스 하먼이 미국 챔피언이 되기까지 자기가 이겼던 미국의 친구들이, 체스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이 생중계되는, 이 중계되는 하먼과 고르고프의 대국이 미국에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몇 시간 동안 연구해서 그 연구 결과를 엘리자베스 하먼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좀 더 준비를 잘할 수 있었다.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를 공개를 하겠죠. 수를 공개되고 나서 이제 퀸이 G6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퀸스 갬빗 드라마에서 이제 제작진이 실제 게임은 이 이반척의 대국과 울프의 대국이 무승부로 끝나거든요. 실제 대국은 G4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G4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보여드리면 게임이 이런 형태로 돼요. 여기를 압박하면서 이제 룩이 오고요. 여기 네, 이렇게 하고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 별로 빈틈이 없습니다. 흑에게. 근데 백에게도 사실 빈틈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퀸 엔드게임이 되게 돼서 결국은 이 대국의 모티브가 되었던 게임은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퀸 G6를 했을 때 결국에는 여기를 좀 더 압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변형을 줍니다. 여기서 나이트가 E6로 들어가는, 그래서 비숍의 길을 막는 플레이를 엘리자베스 하먼이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반척과 울프의 대국과는 진행이 완전 달라지게 되었다.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변형을 한 거는 이 드라마를 제작할 때 체스 선수 누군가가 도움을 주었겠죠. 아마도. 고르고프는 룩이 A4로 가면서 이쪽 지점을 더 압박하게 됩니다. 여기서 B3로 한번 쫓아주면서 여기를 잡게끔 유도를 해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을 때 아이디어는 뭐냐? 결국은 그러면 이쪽 다 이제 위태위태해 보이거든요. 여긴 나이트도 보호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을 잡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잡는 게 그냥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게, 이 비숍이 원래는 여기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이트가 여기서 포크를 겁니다. 그러면 퀸이 잡히죠. 그러면 상대 고르고프 입장에서는 여기를 잡을 때 이거 강제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이 폰이 패스폰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숍이나 나이트가 없다면 이 폰이 무사히 프로모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흑은 여기도 사실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할 거 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이트를 잡아버려요. 희생을 하면서. 그러면 퀸이 여기 지켜야 돼요. 이렇게 잡아야 되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퀸만 제거하면 프로모션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체크니까 안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로 프로모션 하고요. 이렇게 잡으면 여기까지 잡을 수 있죠. 그러면 백이 기물이 앞서게 됩니다. 흑이 폰이 하나 더 많지만 비숍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비숍의 폰보단 당연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엔드게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인 고르고프는 여기 룩을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처럼 전술에 당합니다. 그래서 고르고프는 D5로 두는데, 여기서 비숍 C5로 진행을 하고요. 퀸이 E8으로 갑니다. 이거를 드라마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퀸 E8 딱 이렇게 둬요, 고르고프가.
사실 체스 선수들이 뭔가 자신감 있게 수를 둘 때 딱 이런 식으로 두거든요. 왜 무승부 제안을 했냐면 흑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패스폰이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버티기만 하면서 무승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엘리자베스 하먼은 어쨌든 세계 챔피언 아니고 상대는 세계 챔피언이죠. 그래서 해설이 이거는 비기기만 해도 하먼에게 값진 성과다 라고 말을 하는데, 주인공 엘리자베스 하먼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에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주인공이 이 드라마에서 사실 혼자 체스를 굉장히 많이 두기도 하거든요. 머릿속으로 체스를 두는 거예요. 천장을 보면서 천장에 체스판과 체스 기물을 그리면서 그렇게 체스를 연습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게임에서도 그런 식으로 챔피언전에서 수가 안 보이니까 천장을 보면서 이 상황을 그대로 머릿속에 기억해서 천장을 보고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결국 좋은 수를 찾아냅니다. 이제 제가 체스 선수들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체스 서적들을 보면서도 이런 다른 곳을 선수들이 보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수준급의 체스 선수들의 경우에 블라인드 체스, 눈가림 체스가 아주 잘 되고 시각화가 그리고 계산력이 아주 좋은 플레이어들은 오히려 체스판을 안 보고 정확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보면서 블라인드로 머릿속으로 수를 계산한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디테일, 사실 체스를 전문적으로 두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거는 잘 모르죠. 근데 이런 내용을 드라마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넣어놨다는 게 굉장히 이 드라마의 놀라운 점이에요.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런 디테일까지 살려주다니. 실전에서 이렇게 찾은 수가 퀸 F3입니다. 이 수가 강력한 이유는 이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 뼈아플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퀸이 빠지면서 여기서도 이제 버텨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비숍이 위험하니까 여기 한번 지켜주고요. 퀸이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엘리자베스 하먼이 찾은 중요한 이기는 수순이 나오죠. 퀸이 F5로 들어가서 체크를 걸 때 킹이 H8으로 피해주고요. 왜냐면 G6로 피하면 이렇게 체크까지 한번 더 당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G8으로 피하면 체크를 걸 때 어디론가 빠지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으면 결국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프로모션을 무조건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체크 걸 수 있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거는 그냥 한번 피하기만 하면 더 이상은 그 다음에 체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백이 아주 손쉽게 이기겠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킹이 H8으로 피하고요. 이제 이 게임에서 하이라이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게임에서 아주 멋진 마지막 수가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변형을 잘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어냈을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이 드라마에서, 이 장면에서 엘리자베스 하먼이 둔 수가 어떤 것일지 한번 여러분들이 예상해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주 멋진 수를 두는데 결국은 이 폰이 프로모션 하는 게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퀸으로 나이트를 잡아요. 그러면 잡겠죠? 루그를 잡아요. 왜 왔을까요? 들어가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퀸 잡죠? 퀸이 빠질 때 먼저 체크를 걸어줍니다. 피할 때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는 정상적으로 해서는, 예를 들어서 교환에서는 비숍 하나가 더 앞서기 때문에 흑에게는 가망이 없어요. 그럼 흑은 무조건 공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르고프는 마지막 저항으로 룩으로 체크를 걸 생각을 하고요. 일단 킹이 이렇게 피합니다. 그러면 룩 때문에 이쪽 공격은 다 막혀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룩을 주면서 퀸을 희생하면서 퀸으로 여러 번 반복 체크를 만들어서 무승부를 노려보는데요. 룩을 잡고요. G2를 잡을 때 룩이 한번 빠집니다. 자, 그러면 퀸이 E4로 체크를 걸게 되고요. 킹이 슬며시 엘리자베스 하먼이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두는 순간 더 이상은 흑에게 체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물도 이제는 너무 많이 밀리고 있죠. 결국은 체스 챔피언이 자신의 킹을 쥐고 엘리자베스 하먼, 새로운 체스 스타에게 악수를 건네는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대국 내용이 정말 진짜 그럴듯하게 멋지게 이게 잘 만들었다. 이게 사소한 디테일인데 이런 이기는 디테일까지도 신경 쓰고 보면은 정말 넷플릭스가 그냥 괜히 대기업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멋진 대국이었다. 멋진 변형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체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